자, 이제 우리 353페이지요. 자, 두 번째. 주택 저당 상환 방법. 이 말이 뭐야? 은행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 묻는 거죠. 자, 우리 최근 보니까 이게 우리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계산 문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말로서 문장이 나오는데 주로 시험 내면 고정금리 있는 내용을 시험 내게 돼 있지 변동금리 시험 못 낸다고. 왜? 변동 언락 중간에 어떤 변화가 심하다 보니 설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있는 고정금리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세 개 있다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양갈로 1번 뭐죠? 원금 균등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354페이지 갈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저기 있는 갈로 356페이지 양갈로 3번 뭐 있으면 차정 상환 방식이 있지? 요거 세 개 한번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잠시 우리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방식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해서 푸는 방식, 두 번째 이해해서 푸는 방식, 세 번째 다 필요 없이 그림만 가지고 푸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는 무조건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단 말이게.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그냥 그림만 다 가지고 푸시라고. 자, 일단 결론. 자, 우리 매달 은행에 갚는 게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 포함됩니까? 갚는 게 이자 포함되죠? 그래서 원금 이자 합친 게 뭐냐? 원리금. 자,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갚을까 봐보자. 대출 초기하고 대출 후기가 있습니다. 자, 미리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그림부터. 자, 원리금을 갚는데 매달마다 똑같은 금액씩 갚는 방식이 있어. 두 번째요. 점점점 갚는 금액이 이렇게 감소되는 방식이 있다고요. 세 번째, 점점점 갚는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분양할게. 원리금을 갚는데 노란색 매년마다 같은 거지. 같다 이게 뭐냐? 원리금 균등 상환. 그냥 그대로 번역하라고. 자, 두 번째 빨간색. 원리금을 갚긴 갚는데 점점 내는 갚는 금액이 줄죠, 그죠? 준다 이게 뭐냐? 다른 말은 뭔지 압니까? 체감식 상환 방식. 상환. 요걸 보통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원금 균등 상환. 그렇습니다. 자, 얘는 점점 뭐하죠? 올라가지. 떨어진다 이게 뭐야? 체감이면 올라간다 이게 뭐지? 체정이지. 같은 말이 점정식 상환 방식. 요거 세 개를 세 개. 요 세 개 마시면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거 실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제 대출 초기에 현재 내가 10억이란 돈을 빌렸습니다. 자, 금리는 고정금리 10%이고 10년 만기 동안에 갚는데 매년마다 갚는 이 금액이 얼마 될까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항상 갚을 때 매년마다 원금도 갚지만 뭐도 갚습니까? 이 포함된 게 뭐라고?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빨간색부터. 이 말이 뭐예요? 원금이 매년 같다는 거지. 그러면 자, 대출 기한 총 몇 년이요? 갚을 금은 10억이지. 그럼 매년마다 얼마씩? 이렇게 갚는 요게 원금 균등이라고. 그러면 이자 금액은 꼭 아실 거지. 이자 금액은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를 곱해준다고. 뭐 첫해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10억에 10%면 이자 1억. 그죠? 1억. 자, 그런데
나 이제 1억 갚았지. 그럼 1년 경과되면 남아있는 잔금은 9억 되겠지. 9억 되겠죠. 여기도 이자 10% 얼마 되죠? 9천. 그죠? 또 1억 갚았어. 그럼 2년쯤은 남아있는 잔금 얼마요? 8억. 8억에다 이자 10%죠? 이자 얼마? 그죠? 8천이죠? 굳이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첫해 2억, 그 다음에 1억 9천, 1억 8천, 그 다음에 1억 7천 쭉 되겠네. 매년 1,000만원씩 쭉 빠지겠네.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 매년. 그죠? 직선은 쫙 빠진다고, 빠질 때. 그 다음에, 자, 노란색. 뭐, 균등은 뭐가 같다고? 원리금이 같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매년 요 갚는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 실제하면 매년마다 보통 1억 6천 갚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이 매년 뭐요? 같은 거고. 원리금 뭐 같은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같은 거죠. 그러면 자, 첫해 이자부터 10억에 대한 이자 10%죠. 이자 얼마요? 1억.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 합이 얼마 돼야 됩니까? 1억 6천이지. 그 첫해 뭐 있으면 원금 갚는 금액 얼마요? 6천 갚는다고. 그러면 이제 1년 경과되었어. 남아있는 잔금 얼마죠? 9억 4천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9억 4천에 대한 이자 10% 얼마 됩니까? 9,400이지. 그러면 요 두 개 금액 합친 건 이 값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6,600. 그러면 요 이 값은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8억 7,400이죠. 그럼 이자 금액이 8,740. 요 금액은 7,260이 된다고. 점점. 자, 따라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 매년 같은 거지.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만.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차이를 다음에 한번 더 할 건데, 이때 매년마다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될 것이고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 것이 묻는데, 자, 이자부터 합니다. 둘 다 공통점. 둘 다 보니 이자 금액은 점점점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둘 다 감소하는 거지. 그죠? 하는데 이건 똑같은 1,000만 원씩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똑같은 금액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뭐 있습니까? 이자 금액은 점점 뭐 한다고? 감소합니다. 그런데 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네, 저기 있는 빨간색인 원금은 매년 뭐요? 같지. 그죠? 같은데, 자, 똑같은 금액이 갚는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은 첫해 얼마의 원금 갚는 금액이 6,600, 그 다음에 7,260점 올라가지, 이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요? 점점 이게 올라간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죠. 돈을 자꾸 갚으면 뭐 있습니까? 어쨌든 갚는 금이 더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생각한데. 그 이게 분명히 내려가 있는데 왜 이게 올라가냐 해서 자꾸 이 혼돈하는 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 결국은 보세요.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뭐야? 똑같아야 되지. 그죠? 그 이러면서 얘가 점점 떨어지면 그 반대가 그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다시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원금 이 상환액은 점점점 올라가도록 기억하시라고. 요것만. 자, 그다음. 자, 실제 중요한 건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 실제 이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확장할 건데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맨 먼저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누구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금 보통 뭐라죠? 미상환 잔액이지. 이 큰 게 누구냐? 누구냐? 요거만 기억하시라 지금은.
항상 묻는 거 이거 무조건 대출 초기 묻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자 대출 초기는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냅니까? 누가? 요거지. 보죠. 대출 초기에 보니까 얘가 더 많이 낸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오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요 그림 보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게 결국은 원검균등. 두 번째 뭐죠? 원리금. 세 번째 누구죠? 최정식이지. 이거 원래 최정식 말대식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젊은 계층들이 있죠. 금방 직장과 월급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집을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면 초기 부담이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그만큼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초기는 월급이 낮을 때는 이걸 적게 내고 월급이 점점 올라가면 따라 점점 내는 금액이 올라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거 되게 최정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최정식은 딱 한 개 말씀만 돼요. 젊은 계층에게 유리 분리. 유리한 방식이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다시요. 자, 다시. 그러면 앞방에 돈을 많이 갚은 만큼 남아있는 잔금은 작겠지. 그죠? 작다. 그죠? 그럼 결국은 거꾸로 남아있는 잔금이 크단 말 앞방에 갚는 금액이 적게 갚은 거지.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구죠? 최정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원금 균등이지. 요거만 기억하자고. 지금은. 사실 이게 지금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단지할 것은 요 그림만 기억하시라고. 암기하지 말고 매년 내는 금액이 같더라. 매년 내는 금액이 올라간다. 그지? 매년 내는 금액이 점점점 떨어진다. 해서 체감인데 이 말 대신 요걸 쓰더라.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 동의 금방 이해될 거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그죠? 그래 기억하시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 볼게요. 자, 책은 어디 보신가 하면은 353페이지. 양갈로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다. 그죠? 자, 거기서 갈로 1번 보니까 원금 상환인데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금은 뭐요? 균등한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이자 지급액은 뭐라 했습니까? 이자는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후기 갈수록 균등 감소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그 뒷말이죠. 그죠? 매기마다 원금 균등하게 상환되므로 후기 갈수록 점점 저당 잔액을 균등하게 감소한다. 말 참 되게 어렵게 썼는데 자 간단하게 이 말은 뭐야? 이거 아닙니까? 이자 지급액은 점점점 뭐 한다고? 감소한다. 그다음 자 갈로 3번도 참 말 되게 어렵게 썼네.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칠판 보시고요. 뭐 다 이상한 소리 약속하는데 원리금 상환액 매년 뭐 한다고? 감소한다. 끝. 뭐 균등히 하여튼 뭐 이상 말씀하는데 말은 되는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D자 354페이지 양갈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자 갈로 1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첫째 줄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뭐하다고? 균등한 방식이다. 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대출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지불액이 많다. 자 보세요. 초기는 보니까 자 원금 상환 얼마요? 6천이지. 즉 원리금 균등해서 이자는 얼마요? 1억이지. 그러면 초기 누가 더 크다? 이자 지급액이 더 크고 원금 상환이 더 적은 거지. 요 그림 보시면 초기는 뭐요? 이게 더 크지. 이자가 원금보다.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런 거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냥 지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356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3번
최정식 상환 방식입니다. 인데 가로 1번 원리금 상환액은 자, 첫 번째 줄 나있죠. 대출 초기는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원금 및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낮은 수준이다. 요거 아시고. 그죠?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 점정식 상환 방식을 한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 보시고 밑에 양가를 3 보니까요. 거기 세 가지 비교 있죠. 그죠? 비교 있는데 갈로 2번 원리금 상환액 크기 요건 기억하시고 누가 제일 큽니까? 동그라미 1번 초기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최정식이지.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저당 잔액 크기. 자, 거기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세요. 초기만. 누가 제일 큽니까? 점정,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 뭐죠? 원금 균등. 요것만 보시면 돼. 지금은. 됐죠? 다른 거 읽지 말고 지금은. 자, 뒷장에 358페이지 거기 있는 5번 대출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 갑니다. 360페이지 문제 한 2개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 360페이지. 자, 그 기억번 한번 볼게요. 기억번 원금 균등 방식 경우에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점점 감소한다. 자, 보세요. 요 그림, 요 놈은 보자고. 요 놈은 이자도 점점 뭐해? 감소하고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감소하지. 이게 그냥 그림 따라가라고. 자, 니은번은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은요. 요거 원금 원리금이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보세요. 매 기간 원금은 점점 올라가지. 그죠? 그다음에 D급번 최정식 상환 방식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 예상되는 차입자의 적합 방식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리얼번 약 어려운데 이자 수입의 크기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 넘어갈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그럼 결국은 이 그림 하나가 문제 풀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자꾸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면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그림이 더 훨씬 빠르다고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361페이지 3절 저당 유동화 방법. 자, 저당 유동화. 가볼게요. 자, 일단 책은 어디를 펴놓으시는가 하면 잠시 366페이지요. 그 그림이 있죠. 그죠? 자,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은행들은 결국 우리 같은 많은 차입자 돈을 빌려주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이겁니다. 은행들은 많은 차입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끌어오지. 이 돈을 어떻게 끌어올까? 이 전체 과정을 쭉 봐보자는 거예요. 전체 과정을.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돈을 빌려간다. 이게 누구예요? 차입자. 돈을 빌려준다. 이게 누구죠? 빌려주는 기관들. 대출기관이죠. 자, 만약 이렇게 보죠. 이론상에서 국민은행이 집이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근데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한 명당 1억씩 30년간 빌려준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맨 먼저 차입자가 뭡니까? 은행에 뭐 설정하죠?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저당이지, 그죠? 하면 요 대출 기한된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빌려주는데 이때 보니까 이론상 자 선착순 몇 명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몇 명이요? 1000명이지. 1000억이란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이 한 명당 1억씩 빌려간다면 이론상에서 결국 뭐 있습니까? 1000명 빌려주면 얘는 자금이 고갈되겠지, 그죠? 이론상에서. 뭐 자금이 고갈된 걸 우리 보통 뭐라냐? 유동성 위험이 있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러면 돈이 없는 결과 얘는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누구한테 돈을 빌려간답니다. 항상 돈을 빌려가는 기간이 누구예요? 대출 기간.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자, 보세요. 이름이 같잖아. 이거 분리해야 되겠지. 최초로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뭐냐? 곧 이게 1차 대출 기간. 그다음에 차후에 돈을 빌려준다. 이게 2차. 그래서 얘한테 뭐 합니까? 이제 얘가 잡았던 저당이 있지. 이걸 파는 거야, 얘한테. 팔면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응? 다시 우리 보통 이제 이 차입자가 여기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기간이 1차 대출가 있는데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죠? 은행들. 그러면 은행이 돈이 없을 때 또다시 누군가 돈을 빌려갈 거 아니에요. 이 빌려줄 수 있는 여기 누군가 하면 우리 한국주택,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해 써주죠? 자, 주택이 뭡니까? 이렇게 쓴다고. 자, 여기 하나 빠져먹었는데 많이 본 글자지. 그죠? 할아버지. 근데 여기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예요. 하우징 파이낸싱 컴퍼니거든. 이렇게. 그래서 웃기는 최근에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걸 워낙 사람들이 많이 놀리니까 좀 그렇거든. 그래서 요새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요거 싹 빼고 그냥 이렇게 쓴다고. HF로. 보통은. 자, 보통 이제 우리 2차 대출은 원래 정확한 말은 뭔가 하면 요 같은 말이 유동화. 어떤 책들은 중개기관을 쓰게 돼요. 합니다. 요 같은 말이야. 요거 대신 뭐 금융기관 하자 없어.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 책 아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출자 돼 있죠, 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정확한 말은 이 말 써야 됩니다. 차입자, 1차 대출기간, 2차 대출기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책에다 대출자 대신 이 말 바꿔버리라고. 대출자 쓰면 틀려. 그런 용어 없어.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신 뭐 있습니까? 정확한 말은 2차 대출기간.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건 한 예란 거야. 응? 그러면 자 잠시 다시 볼게요. 한번 논리 한번 따져보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여기 있는 이 자금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대,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다시 1000명 빌려주니까 자금이 고갈되어서 여기 있는 저당금 팔면 1000억 들어오지 이제. 오면 이제 유동성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또 다시 뭐 얘는 뭐 추가적으로 뭐 1000명 더 빌려줄 수가 있겠지, 그죠? 이론상에서. 그러면 결국 이때 2000명한 돈을 빌려주면 둘 다 뭐 있습니까? 자금이 고갈되겠네, 그죠? 그 둘 다 이제 뭐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 대출기간도 얘한테 잡았던 저당권을 통해서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에게 뭘 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을 발행합니다. 하면 이 투자자 이 정권 자체에 수익이 있다 생각하면 결국은 이 정권 사겠죠. 사면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뭐 있습니까? 얘도 유동성 위험을 해결할 수 있지.
이걸 우리 보통 말하는 이게 다른 말로 저당 유동이라고. 원칙인데 다시 한 번 더. 1차, 즉 은행들이 직접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뭡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응? 자, 잠시 그냥 건너가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유동이란 말과 유통이란 말은 공통점은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된다 이 말 뜻이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거요. 이 분필 이동되는 시장, 유통시장, 유동시장. 자동차 이동되는 시장, 유통이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유형물 자체가 이동되는 게 뭐요? 유통이고, 무형물 자체 이동되는 게 뭐죠? 유동이라고. 자, 지금 넘어갔어. 뭐 넘어왔어? 이걸 보통 뭐예요? 우리 민법에는 저당, 권리.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무형물 넘어갔지. 그지? 그러니까 저당이 뭐 한다고? 넘어간다 해서 무슨 제도? 이렇게 나온 거야. 응? 자, 얘도 시험 칠 때 절대 그림과의 문제 푸는 거야. 저렇게. 자, 잠시. 여기 잘 게 있습니다. 이 정권이란 건 크게 두 개 있어요. 지분 정권이 있고 부채 정권 두 개 있어요. 지분과 부채 금융에 똑같은 거예요. 지분 정권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정권은 종이 쪽지야. 정서가 있는 권리라고. 근데 이건 약속한 날짜 반드시 원금이자 보장됩니까? 때에 따라 손해볼 수 있는 거지. 지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 이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알고 있는 리츠. 주식이 지분 정권이야. 리츠는 좀 이따 할 건데 주식 같으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주식이라고 리츠가. 또 펀드. 부채 정권. 여러분 가끔 보니까 이 민법 등에서 뭐랍니까? 채권 쓰지. 그지? 요 말 준 말이야. 응? 반드시 약속할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줄 그런 채권이라고. 자, 요 채권이 원래 세 개 있습니다. MBS, 그 다음에 CMBS, 그 다음에 ABS가 있어요. 요건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자, 어쨌든 이 금융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장점 뭔지 압니까? 경제신문 볼 때 되게 편해. 진짜. 우리 어제 보니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또 9억 이상은 뭐 있습니까? 보니까 전세자금, 2주택은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 했죠. 이거 카메라 있지? 물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결국 이거 뭔지 압니까? 나중에 집값도 올라갑니다. 우리 배웠잖아. 어디 저기 임대료 규제했지. 이건 단기 정책이야. 한 6개월 지나지 올라가.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금액이 1,000이 보통 1억씩 올라간다고. 규제 안 맞고 뛰게 돼 있다고 이거. 나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완전히 지금 정부는 병적이에요 이거. 집값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는 맡겨둬야 하는데 한편 이해되는데 이건 너무 장난이 심해. 결국은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에 있는 그때 집값하고 지금 집값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고. 응?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규제하면 할수록 결국은 더 튄다고. 그러니까 똑같아. 저기 용수를 꽉 눌러 있을 때 너무 확 튀지. 그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마 내년 가면 또 정식 또 나와. 이 정해진 거라고. 뭘? 정책이 너무 심하게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집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네, 시기성이 봐야 돼. 단기, 물론 제일 큰 게 첫 번째 지역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두 번째 뭔가 하면 단기냐 장기 차이라고요. 장기는 보통 올라가게 돼 있어. 단기는 효과가 없지만, 단기는 효과가 있어. 정부에서 일시적 떨어진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창원지역은 지금 우리 투기 바람 불었죠. 그건 장난이에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그 춘마들이라서 그냥 장난친 거라고. 부산 치고 창원 치고 그다음에 울산 갔어. 울산까지 막바지 왔거든. 대구는 이제 칠 게 없어요. 아마 다른 중소도시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결국은 부동산과 결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너무 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확 움츠렸다 다시 한번 펑 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먹고 나서 사주택 이사가면 이제 취득세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난 무조건 갖고 있을 거야. 어쨌든 뛸 거니까. 그게 단지 1년이냐 2년 차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다른 어떤 주식을 투자하면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정성 갖고 있고. 이건 본전 이상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나중에 원래 이제 이런 정부에서 발표를 딱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또 맹점이 뭔지 찾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 보니까 뭐 정책 내놨죠. 2주택, 3주택에서 저기 세금 매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많이 했습니까? 이 신탁을 많이 했다고. 나중에 제가 신탁을 다음 설명할 건데 신탁하면 이게 세금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 이걸 많이 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 신탁도 보니 양도세 다 매긴다네. 그거 이거예요. 근데 이거 나 같으면 이거 소송하면 그럴 것 같은데 국가한테 걸면 걸려. 옛날에 이거 양도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는 방식이 결국은 다른 방식이었던. 그래서 만들어진 신탁이야. 국가에서 안 되는 거 만든 게 신탁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신탁 거꾸로 정부 규제하는 게 지금 다시 신탁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응? 하여튼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신탁 막으면 또 있어. 방식이 있거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대충 뭔지 알겠어 나도. 자, 근데 여보세요. 중요한 이거요. 이걸 그냥 이대로 가지 말고 대충 흐름 맞지 이제. 이걸 다시 그리는 각색할게. 각색. 자, 각색합니다. 항상 시험장한테 무조건 이 그리는 것이라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차입자.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 1차 대출기간. 그다음 2차 대출기간. 마지막 뭐 있습니까? 요걸 먼저 갖고 있어야 돼. 요 그림 각색하면 요 그림 아닙니까? 그지?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얘가 얘한테 파는 건 뭐지? 저당권이지. 1차 대출기간이 은행들이 2차한테 파는 게 뭐예요? 저당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우리 보통 여기 정권이 있지만 내가 제일 먼저 뭐 발음 안 되는 게 이거 안 돼. 이게 지방성이 지역성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해. 하여간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정권이 두 개 있는데 우리 보통 통상적인 있어요. 저당 유당한 정권은 이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채권 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이를 발행된다고. 채권이 누가? 얘가 발행할 수도 있고 얘가 발행할 수 있지. 그죠? 요 그림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건 딱 5개 말고 있으면 돼. 굉장히 쉬워. 자 하나 물어볼게. 이제 쉬운 거요. 물건 등이 매매되는 장소가 시장이지. 그죠? 자동차가 매매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자동차 시장. 배추가 매매되는 시장이? 그냥 배추 시장이고.
현재 보니까 뭐가 매매되고 있어? 뭐가? 그거 무슨 시장? 아니 자동차가 매매되는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고 배추가 매매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배추 시장. 뭐가 매매되고 있어? 그거 무슨 시장? 저당 시장이에요. 저당 시장.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최초로 저당권이 매매되는 장소 요거지. 그죠? 자 일단 여기 무슨 저당 시장이죠. 최초란 말 대신 다른 말로 1차 저당 시장 쓴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형성되는 장소 누구하고? 차입자하고 은행과의 관계예요. 그죠? 다시 차입자 은행의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는 것까지만 1차.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잡았던 저당 한 번 더 돌리지. 얘한테 팔든지 이렇게 채권 발행하고 있지. 그죠? 이 말은 추가적으로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매매된다. 누가? 저당이. 이게 저당 시장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니까 2차 저당 시장 쓴다고. 이걸 먼저 기억해. 그럼 다시 할게요. 1차 저당 시장이란 것은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고 2차 저당 시장은 뭐 있습니까? 1차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이 뭐 곧 2차지. 그럼 재밌는 건 요놈은 은행들은 1, 2차 저당 시장 속에 둘 다 포함돼. 그죠? 근데 구분하셔야 돼. 차입자가 은행 찾아가서 저당 잡고 돈을 빌려가는 것까지만 1차고 잡았던 저당권을 다시 사고 팔고 있는 이런 시장이 뭐냐? 2차라는 거예요. 됐지? 자 하나 두 번째 또 봅니다. 요 고는 보니까 차입자가 2차 대출 기관에게 즉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림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림상에서는.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오직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는 것은 은행 금융기관들 1차 대출기관에만 돈을 빌려간다고. 다시 한 번 더. 이 차입자가 보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림 보니까. 자, 두 개 했어. 두 개. 자, 세 번째. 이게 원래 총 5개 있어. 있는데 지금은 4개 말 거예요. 자, 여기 최초 있는 저당에서 모 저당, 엄마 저당. 여기에 결국 뭐 채권. 요 둘 관계예요. 둘 관계. 자, 2개 할게요. 그래서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한 개 또는 여러 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볼게요. 우리 삼성이 레미안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을 보니까 3천억을 빌려갔어. 이렇게 채권 발행했는데 3천억짜리 채권 딱 한 장 발행했어. 한 장. 이거 살려면 있어 이거? 현금 주고?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쪼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5만 원짜리 5만 장, 10만 원짜리 3만 장, 50만 원짜리 2만 장. 이러면 살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저당 몇 개인데? 한 개지.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지. 거꾸로 여러 개 저당권을 한 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지? 그거 반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래 보시고 두 번째, 요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라면 채권 금리는 항상 고정을 발행해야 될 것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볼게요.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겠지? 그죠? 그러면 저축한 돈이 보니까 A, B, C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한돈에 보니까 이게 5억짜리, 7억짜리, 그 다음에 8억을 저축했다고. 금리가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이 있으면
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현재 보니까 A, B, C가 있으면요. 은행들은 무조건 돈을 빌려줄 때 여기 있는 요 세 개 중에 딱 한 개만 빌려줍니까? A한테? 네?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20억 다 빌려줄 수도 있어. 그지? 아니면 요 5억이란 돈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죠? 실제 은행 보니까. 그 말이 뭐야? 한 명이 저축한 돈을 여러 명 빌려줄 수 있지. 여러 명이 저축한 돈을 한 명이 빌려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이거라고. 에? 그런데 요 B한테 빌려준 거미 보는 게 7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 하자고. 얘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 저축성금리가 변동금리 무조건 대출금 항상 변동만 합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실제 은행들은 그 정도 하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 말은 결국은 얘와 얘는 직접 관계 있어 없어? 얘하고 얘는 직접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말이야? 요 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은 얘도 돈 안 갚아 얘한테? 갚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는 직접 관계 없는 거지. 마찬가지란 현재 보니까 이게 돈을 빌려준 게 고정금리를 빌려준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채권 발행 때 얘는 뭐 있습니까? 변동을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얘 둘은 직접 관계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접 관계 없잖아 분명히. 그죠? 그다음 마지막 한 개. 자, 이게 세 번째 거. 자, 일단 번함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 먼저 구분하셔야 돼.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먼저 구분하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있는 요 말 기억하시고, 예? 네 번째. 자, 우리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줬던 요거 있지. 여기가 뭐 대출금리지. 그죠? 일반적으로. 얘가 채권 발행했지. 여기 채권 수익이라고. 누가 더 클 때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클 때. 자, 다시 나 좀 보자고. 보세요. 일단 얘가 채권을 발행한다 할게. 에? 그러면 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게. 자, 돈을 빌려주고 은행들은 10% 정도 수익을 가져갑니다. 에? 이걸 가지고 얘가 채권을 발행할 때 12%의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얘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이게 채권 발행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하겠지. 그죠? 빌려주고 10% 수익이 들은 걸 가지고 12% 비용 나간 거 아니에요. 발행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내가 발행하겠습니까? 이건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10% 수익이 들어왔는데 비용이 8% 나온 거면 2%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대출금리가 채권 수익 높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지. 요걸 기억하라고. 자, 지금은 4개 말 거야. 더 이상 안 하고. 응? 앞으로 가면 2개면 다 끝나. 2개. 여기까지 했던 걸. 자, 책 가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우리 거기 366페이지 갈로 1번 1차 저당시자 양걸 1번. 자, 거기 설명이 많은데 주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예, 자, 저당 대출 원하는 수요자들 밑줄. 요걸 밑에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차입자 써놓고, 그다음에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밑줄. 요걸 다른 말로 1차 대출기관 써놓으세요. 저당 대출 원하는 수요자 같은 말 차입자와, 그죠? 차입자. 그다음에 융자 제공하는 금융기관 같은 말이 1차 대출기관. 그래서 무조건 차입자와 1차 대출기관 나오면 이건 1차 저당시장입니다. 오래 보시고, 자, 그다음 우측 가볼게요. 양갈로 2번. 자, 양갈로 2번은 거기 다른 거 보지 말고 동그라미 1번 의의에서. 자,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사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그 말이 결국은 이 말이 보세요. 예, 나와 있는 저당 대출기관 누구지? 1차지? 요가 나머지 뭐 있습니까? 저기 기관 투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결국은 포함된 2차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예, 밑에 동그라미 6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우를 받은 원래 있는 저당 차입자와 이 아무런 직접적 관계 없다. 자, 이 말이 이거요. 보세요. 그 말 더 중요한 말입니다. 얘가 있는 시장 몇 차지? 2차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관계 있어 없어? 얘 저당 설정 못하지? 얘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지. 그 말이에요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갈로 2번 2차 대출 기간 중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지? 4번 쭉 읽어보시고 말을 참 어렵게 써놨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 말이 이거. 이랬어야 돼, 이렇게. 내가 봐도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채권 발행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출 금리가 채권 수익보다 높을 때 발행할 수 있다. 요거 써놓으시라고. 같은 말. 자, 지금은 그것만 할 거예요. 우리 책임 보는 게 다른 거 다 빠지는데, 자, 일단 요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뒷장에 369페이지 갑니다. 자, 칠판 보시고, 이제. 자, 이제 번역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보세요. 요 채권이 칠판 보시고. 세 개 있습니다. 자, 번역할게요. 자, MBS는 원래 이말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MBS는 이말 약자예요.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 다음에 ABS는 Asset. 그 다음에 BS. 자, 번역할게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저당이지. 그죠? 저당을 잡았던 걸 가지고 정권을 발행했는데 한 걸 가지고 뭐 있으면 나중에 대도를 받는 거지. 그죠? 받는 거요. 그래서 우리 보통 MBS란 말 쓰면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이걸 이렇게 번역한다. 어떤 분은 담보 잡혀 있는 걸 담보부 부채가 있는 뭐요? 정권 쓴다고. 어떤 분은 담보부 채권. 어떤 분은 담보 채권이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잡혀있는데 이걸 정권 발행했지. 했지는 반드시 뭐야? 원금 이자를 꼭 돌려준다. 그 말 뜻이라고. 그래서 부채가 있는 정권, 이건 요 말은 보통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보니까 저거 민법에서 뭐 부담보 부란 말 쓰지. 민법에서. 그 부란 건 우리 말로 쓰면 등에 지고 있는 짐이야, 짐. 지게. 그러니까 일본에 참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부채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통 빼버리게 그냥 담보 채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사실 여기 MBS 앞에 뭐 붙어 있는가 하면 하우징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번역해 볼게. 자, 하우징이 뭐라고요? 주택이지. 자, 커머셜이 뭐요? 상업이지. 어셋은 자산 아닙니까? 번역해 볼게요. 자, 이 말이요.
MBS는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부 채권, 주택담보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CMBS는 뭐 있습니까? 상업담보부 정권, 상업담보부 채권, 상업담보 채권입니다. ABS는 보니까 자산담보부 정권, 자산담보 채권 쓰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자, 보자고. 내가 현재 주택을 사기 위해서 담보 잡혀있어. 담보 물건이 뭐라고? 주택이지? 와서 채권 발행했어. 이게 MBS예요. 응? 우리 학원 건물 상업용 건물이지. 요걸 사기 위해서 담보 잡혔어. 담보 잡힐 물건이 뭐야? 상가 건물이지. 넘어가서 채권 발행된 게 뭐라고? 이게 CMBS예요. 응? ABS는 돈의 가치가 있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할부, 리스 같은 거. 또 저기 있는 자동차 할부 같은 거 있지. 이런 전부 다 이게 좀 몽땅 다 호른 자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채권이 ABS라고. 딴 거 없네. 담보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주택이면 MBS, 상가 건물이면 CMBS.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있지. 카드 할부 같은 거 할부 잡힌 건 ABS 그 말이라고. 그거 마시면 돼.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금융은 자꾸 내 말 내식을 번역해. 그러면 자, 요거 시험 내겠네. MBS는 담보가 뭐요? CMBS 담보가 뭐요? 상업. ABS는요? 내려가시라고. 요까지만 하시면 돼 지금은. 자, 다음에 가면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요 MBS는 다시 물건이 있죠. 물건이 제품이 크게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여기에 뭔가 하면 MBB란 제품이 있고 MPTS란 제품이 있고 요거 2개 합친 MPT 합친 요 MPTB가 있어요. 상품이 있고 요걸 수정 보완한 게 CMO가 있습니다. 요 4개 있어. 지금 하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쉬워. 이걸 암기하려니까 머리 터지는 거지. 이 상품 굉장히 쉬운 상품이니까 요건 나중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나중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게. 지금 할 게 뭐가 중요한 거요? 돈의 흐름이야. 유동 흐름.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나 같은 사람이 결국은 이 집 살 때 돈이 부족하지. 은행 찾아가지. 돈 빌렸어. 은행은 돈이 부족하잖아. 또 누가 돈 빌려가지? 그러면 걔 돈이 없겠지? 그럼 마지막 어떤 채권 발행하지? 자, 다시 차입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지? 은행들 같은 말이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간, 마지막 누가 있어? 투자자. 요 관계만 생각하라고. 뭐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채권은 얘도 발행할 수 있고 얘도 발행할 수 있지. 그죠? 응?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항상 차입자는 누구한테 돈 빌려간다? 오직 1차 대출 기간인 은행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만 지금 기억하라고. 요 흐름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는 설명해 보니까 저기 369페이지 큰 2번 저당 담보부 정권에서 MBS 나 있는데 하여튼 이상한 말 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냥 버리셔. 보지 말고. 그다음 371페이지 큰 3번 한국의 주택금융공사에 있다. 그죠? 자, 이런 거 지금 넘어가세요. 또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자, 결론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여기부터 있죠. 저기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큰 4번 보금자료 상품이 있죠. 이거 아예 책 읽지 마. 작년 어떤 분이 책 읽지 말하니까 어떤지 압니까? 그냥 풀로 붙이더라고. 안 볼 거라고. 그 말 맞거든. 볼 필요 없어. 뭔가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375페이지부터 74페이지부터 양갈로 4번 있잖아.
응? MBS 76, 77, 78페이지까지 는 아예 시험 안 나와.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지금 넘어갈 거야.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시고, 예, 좀 쉬었다가 이제